오늘 진도 나갈게 101페이지까지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건축부 보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한 1시간이면 건축부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93페이지에 건축법 함께 보십니다. 우선 적용 범위로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양가 1번 법령 적용 관계 1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5가지를 봐주십니다. 우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가로 속에 공장용이라는 것과 이동 쉽다라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주택이나 상가나 또는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오직 뭐만? 간이 창고일 때만 건축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간이 창고가 공장 용도의 이동 쉬운 때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과 3번 철도나 궤도 선로 부재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5번 하천 구역 내 소문 조작실. 얘는 대지에 만들어진 겁니까?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이번에 목포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공작물 축조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이옹담 사광 8고 5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5m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 6m는 종류 많고 버립니다. 5번에 8m 넘는 고가수조, 그리고 6번에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8m 이하란 말을 사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초과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94페이지의 구성 등은 별표 3개 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보통 3문제 이상을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지붕 없으면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작물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축물을 국토계획법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게 되었을 때 기반설이 충분한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취지이고 건축법에서는 무엇이다? 안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은 아니지만 저 공작물 중에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담장이 3m, 4m라고 하면 그 담을 부실 공사하게 되었을 때 담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공작물로서 특별히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 듣다 보면 그 산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습니다. 우리 담자로 끝나는 것에 백로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을 뭐란다? 이옹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추석 명절 되게 되면 고수업 한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오광 나는 것도 좋지만 사광 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수업을
4명이 사게 되면 꼭 1명이 광을 팔더라고요. 팔고입니다. 그래서 4m 초과는 광고자 광고판, 8m 초과는 고가 수조.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8m와 관련되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 설비 만들 때 5m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면 죄다 5m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5가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건축물 중에 대지 아닌 곳에 건축되는 건물로서 고속도로 통행증서시설, 철도 궤도 선로부지의 운전보안시설 등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 3가지는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정착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컨테이너밭을 이용한 간이 창고와 지정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가지정 문화재는 그 소유자가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다.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5개이죠. 만약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것이 이 5가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배제 대상 5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건축물의 구성 등인데 얘는 매년 시험에 반복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 건축물 찾으셨죠?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이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바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30층과 120m, 50층과 200m를 보시면 공통된 변수로서 4m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높이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 건물의 층고는 4m입니다. 30 곱하기 4면 120, 50 곱하기 4면 200 나온다는 것 각각 확인하십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이걸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중용어 전부를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20층이고 높이가 15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층수는 부족하지만 높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1번입니다. 바다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0 동그라미 넣습니다. 갑은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밥은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밥은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6가지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 고층 건축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고층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의 세분에 해당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 요건이 무엇인지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올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다중 이용 건축인데 얘는 아마 32회 정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32회 때까지 나는 공부한다? 올해 그냥 끝내버리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올해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전국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사람 많을 때는 어렵게 내는데 사람 좀 적다 싶으면 바로 쉽게 내오던데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층수가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 주변에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다 보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있고, 그 방제와 관련된 매뉴얼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사실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함께 약속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바로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기로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하시면서 종종 우는 판문숙도 함께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주 운동합니다. 그 사람은 판문숙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여기 운수시설이라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는 인천국제공항을 말할 겁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다만 이 문화집회시설 범위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무궁화 5개, 4개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다? 안전. 그런데 이 동물원, 식물원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 식물입니까? 동물, 식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에 관한 기준을 이 동물원과 식물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해 줄 게 있습니다. 만약 오지순다에 동물원, 식물원을 못 봤는데 학교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찍으십니다. 요즘 학교는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20년, 30년의 학교라고 하면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잘 지은 것입니까? 대충 지은 것입니까? 대충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이 학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상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속에 동물원, 식물원, 학교 나왔다면 아무 생각 말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찍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종 오는 판문 속으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죄다 뭐다?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앞으로 언제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앞으로 언제? 32회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건축법 7문제 중에 동형 모의고사하고 지금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문제 다 나왔거든요. 심지어 몇 문제는 정답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바다 면적합 얼마? 1000 동그래 놓습니다. 이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번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2번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그리고 9번에 관광 숙박시설 똑같죠. 6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여기 노유자시설은 유치원을 말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도서 말하는 겁니다.
운동시설, 체육관 말합니다. 잠실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락시설 아시죠? 우리 남양주에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 관광 휴게시설은 자동차 야외 극장이나 에버랜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 시설. 이러한 것들이 바다 면적합 얼마? 1000 이상이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을 살펴보면 다중 이용 건축물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12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6가지 용도가 5,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 종종 오는 판송이란 말, 종종 오는 판문속이란 말 기억하셨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6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분이 왜 우는지 한번 물어보면 답하시는 게 태양의 후예를 봤다 하시더라고요. 그 태양의 후예에 등장했던 송송코풀과 관련되어 주인공은 대의지 않습니까? 그 대의를 위관장교라 표현합니다. 만약 무궁화 달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영관장교이고 대의라고 하면 위관장교입니다. 그분이 워낙 노가다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는데 그 노가다는 운동과 같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이 운동이 아니라 위관장교? 잘못했습니다. 노동입니다. 위관장교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동으로. 노유자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총 6가지는 뭐다?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일 때, 1000 이상이었을 때 준다중이용주물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 노가다라 생각하시고 그게 감동하신 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2가지 용도가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얼마? 준다중이용건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위 유락시설이 바다 면적합 5000, 만 정타라면 얘는 준다중이용건축입니다. 위관장교 노동은 항상 면적 관계없이 준다중이용건축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에 여기 종합병원이 면적이 3000이라고 하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지만 종합병원의 면적이 5000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죄다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 위락설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이지 준다중 아니죠.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패턴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얘보다는 더 출제 가능성 높은 것이 바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만 살펴놓습니다. 그래도 재미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워낙 유별난 분이시다 보니까 이것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대신 지방에서 계신 분인데 작년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셨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신다고 하면 그 경상도 쪽에서 좀 시사성 있는 문제를 시험에 내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리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보십니다. 바로 2번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이상. 그런데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라면 이러한 건물에 눈이 잔뜩 쌓이게 되면 그 눈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건물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 외대 학생들이 경주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눈이 많이 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구조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사실 경주에 눈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의 경우는 뭐로 본다? 특수구조건축물로 본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20m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페이지를 딱 열게 되면 고층 건축물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16층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지,
5천이라는 말 알고 있는지, 1000이라는 말 알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파트에서는 20m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 잡아나가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구성 요소 찾으셨죠? 지하철 그냥 지나십니다. 니은번 발코니 찾으셨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외벽 동그래 놓습니다. 저 봐요.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고, 특히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건축물의 구성 등과 관련되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면 건폐율 차이에 따라 건물 건축하고 남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용적률 차이에 따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학원 길 건너편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곳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고, 발코니는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구조 설치하고 유리창 차시에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발코니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발코니는 거실로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발코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오직 뭐만? 주택만. 우리 학원에도 발코니 있습니다. 학원의 발코니는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택만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코니이고 얘는 베란다이고 얘는 테라스라 각각 구분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 가면 쟤를 발코니라 표현하지 않고 베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똑같은 심정으로 집에 가시면 발코니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갔다 사람 달라졌다고 이상한 이야기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여기 내력벽은 아파트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이 있습니다. 걔가 내력벽이고 가끔 세대에 못을 받고자 하는데 못이 튕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벽면을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둥 수직 구조입니다. 바닥,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을 말합니다. 대들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대들보는 바로 수평 구조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틀과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주요 구조로 하는데 한 줄 밑에 최하층 바닥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여기 최하층 바닥은 바로 밑이 땅이기 때문에 바닥이 붕괴될 염려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을 부실 공사하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부속 구조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줄 밑에 환기시설물이라는 말 추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환기시설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환기구를 말한다. 환기구 동그래 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물 옥상에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가는 환기 설비가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시설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환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있는데 걔를 환기구라 하고, 다른 말로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 환기 시설물은 설비이다, 구조이다.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출제 형태가 좀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주요 구조부와 주요 구조부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시험에 냈었는데 최근에 부속 구조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기 시설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부속 구조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내력벽 이해된다? 내력벽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건축법과 관련된 용어는 보통 남자분들은 쉽게 접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게 많은데 여자분들은 좀 생소하시거든요. 만약 생소하시다고 하면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겠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보시는 게 용어가 정리된 상태에서 출제되는 7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마음에 정 안 든다고 하면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해도 40원 나옵니다. 만약 건축법이 마음에 안 든다면 주택법만 해놓고 주택법만 한번 했고 운에 맡기시면 과락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많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공부하면 참 좋은데 점수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범위 좁혀놓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우리 꼭 하나 봐주실 것이 주요 구조 부하, 부속 구조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건축 면적, 연면적 등을 함께 봐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시험에 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를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건축 면적에 관한 특례는 제가 나중에 딱 2가지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2문제만 보고 무조건 외우는 걸로. 평상시에는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는 안 합니다. 특례와 관련되어서는 바닥 면적 특례만 정리하고 말 겁니다. 우선 건축 면적 찾으셨죠? 1번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물의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2번 건폐율 공식 생각나셔야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면 분모에는 대지 면적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건축 면적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건폐율과 건축 면적은 평면의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평면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연면적입니다. 1번 찾았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2번 예외는 천천히 가시고 바로 바닥 면적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추천놓습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벽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형성된 대지를 도로 그르는 다닌 분이 옆에서 이 건물을 쳐다보게 되면 이 건물의 층수 크기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평면적인 개념을 인식한다? 입체적인 개념을 인식한다.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기구를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조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늘에 조망하게 된다면 그때는 평면적 성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을 그려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 그림은 평면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통 건물은 1층부터 고대지층까지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데 간혹 이런 형태의 건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한 동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은 2층의 이 부분과 3층의 이 부분일 겁니다. 그 외벽 투시하게 되면 일정한 외벽 두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외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이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란 말이 설명되었을 때 건축 면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파악해 주십니다. 반면에 연면적은 입체적인 개념이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나다닌 자가 이 건물을 옆에서 보게 되면 3층짜리 건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3층의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 3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한 것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고 특별히 각각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시험에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앞에 각층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중개할선할 때 이 건물 통째로 거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 얼마짜리를 중개한다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만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연면적이란 말은 건물 한 동 전체 크기거든요. 우리 학원만 거래하게 되면 이 건물 일부를 거래하는 것이죠.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건물이 2동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면적 합계란 말로 확인 설명서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하나의 건물의 일부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연면적 합계로 각각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면적과 관련된 개념 보셨다고 하면 그에 따른 특례,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좀 이따 보시고, 이 연면적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가 바닥 면적이라는 것 확인하셨는데, 이 바닥 면적은 평면적 개념이다, 입체적 개념이다. 입체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구성 단위는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그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나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관념의 통지라는 말 들어본 적? 그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고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연면적도 입체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연면적을 구성하는 단위는 건축 면적이 아니라 무엇? 바닥 면적이고, 이 바닥 면적도 입체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 설명에도 앞에 각 층의 벽,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보게 되었을 때 1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이나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얘가 1층 바닥 면적이고, 2층을 구성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 부분이라면 이 벽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얘가 2층 바닥 면적입니다. 만약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3개층마다 각각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 하고, 이 바닥 면적은 건물 한 층마다 바닥 면적 계산하는 것이죠. 그 건물 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 한다?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면적이건 바닥 면적은 각각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앞에는 뭐 들어야 된다? 각층. 각층이라는 말이 각각 존재했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대신 각층이라는 말 대신 외벽이라는 말만 나와 있다면 그것은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딱히 볼 필요 없지만 얘가 건축 면적의 특례로 설명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 배제 사셨죠. 우선 기억입니다. 필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빌라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진에 쉽게 손상 입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 한다? 필로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다산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대부분이 아마 1층이 필로티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저 필로티가 공동택 아닌 건물에 설치되었을 때 이것이 주차장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 필로티는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 건축 면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리어머니입니다. 승강기탑 한 줄 밑에 다락 차셨죠. 다락 동그라미 놓습니다. 층고가 1.5m 이하이거나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 층고가 1.8m 이하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평동의 아파트 일부도 꼭대기층이
경사진 지붕으로 복층 구조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락이 경사진 지붕 형태로 1.8m 이하라면 바다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마 그런 아파트 보신 적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공동택 동그라미, 지상층 동그라미,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5가지 가로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5가지는 공동택과 관련된 생활의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 아니라 어디? 바다 면적의 특별 규정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연 면적 보십니다. 첫 번째 줄 찾으셨죠? 그리고 2번 예외 찾았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이 특별 조건이 붙었을 때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기업 지하층의 면적과 연, 지상층의 주차장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디귿,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기업 지하층과 디귿, 피난 안전 구역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 면적은 원칙적으로 각 층의 바다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하는데, 예외적으로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 걸어다니는 일반인은 이 건물에 지하층의 존재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우리 학원 방문하기 전에는 이 학원의 지하층이 몇 층이 있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법은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용적률 산정 시에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의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지상층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이 주차장도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뽑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차장을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 수도인 동경 한가운데 주차장 확보하고자 한다면 땅 2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1평 반 필요하거든요. 땅값만 한 평에 10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얘가 필수 요건으로, 차를 구입할 때 필수 요건으로 정해지게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특혜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용도의 공간이 있다면 얘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째,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의 중간층에 화재 발생하면 상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잠시 대피하라고 만들어둔 공간이 피난 안전 구역이 되게 됩니다. 이 피난 안전 구역에 사람들이 피해 있으면 소방관이 구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런 피난 안전 구역은 일반에게 분양하겠습니까? 분양 안 하겠습니까? 분양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 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이 2가지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2가지만 열심히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이 지상 4계층과 지하 1층입니다. 각 층의 바다 면적이 40제곱미터라고 하면, 40제곱미터라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구하라고 하면 지하층은 포함한다, 빠진다? 빠지기 때문에 160이 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지상 1층을
부속 용도의 주차장을 사용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을 제외시키고, 만약 필로티 구조라면 필로티 구조인데 주차장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아예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연 면적 자체가 160이 돼야 될 겁니다. 올해 아마 시험이 좀 까다롭게 나오게 되면 그림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패턴 중에 그 그림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몇 문제 꼭 풀어보셔야만 올해 시험을 한번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바닥 면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다면 올해 시험 패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건축 면적 나오거나 그림 문제 내면서 연면적 또는 용적률 구하는 계산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두 번만 경험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시거든요. 나중에 문제집 나오게 되면 그걸로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이쪽 패턴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에는 제끼시고 층수만 잠깐 보십니다. 지하층은 건물 청소에 산입한다, 배제시킨다.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는 제낄 것. 그리고 2번,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대지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면 증축. 개축이란 말 찾으셨죠? 철거란 말 확인되십니까?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재축 찾았습니다. 재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박스 가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시험 문제 열심히 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만약 철거란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개축과 관계된 내용이고, 멸실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재축과 관계된 사안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수선을 보십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약간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오늘 2시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원하시면 더 진도 나갈 수는 있는데 그냥 2시에 끝내는 쪽으로 대수랑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작년에 용도 변경 시험이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수원 작년에 시험이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수원과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별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별표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범위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다루게 되고,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개념, 특히 신고 대상 공작물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령 적용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 배제와 관련되어서는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그리고 대지 아닌 곳에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경솔시설은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천구역도 마찬가지고 철도, 궤도, 선로부지도 마찬가지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 건축의 종류 구분하는 것과 구성 요소, 오늘 발코니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물을 크다, 작다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란 말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에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그리고 용전 산정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한번 잡아 놓으시면 올해 출제될 문제를 분명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바닥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규모는 계속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 쪽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제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다 보면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이 시간에 한번 보는 것과 문제 딱 하나 풀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개축, 재축이고 종전보다 크게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축 또는 증축인데 나대지 현상을 보이게 되면 신축, 기존 건물 존재한다면 증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것이 대수선입니다. 예,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0분이나 하고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선 잠깐 살펴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복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수는 뭔가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너무 심하게 고치게 되면 건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고 뭐만? 증축, 개축, 재축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치게 되었을 때 중요한 부분을 고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인데 경미한 부분을 고치게 되면 소수선이 되게 됩니다. 만약 대수선에 해당되는 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미한 행위인 소수선에 해당되면 아예 허가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해당되지 않고 소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그 대수선 범위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저 건축 대수선, 특히 대수선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 시험 보실 때까지 대수선 종류는 벽, 3, 계단, 미관, 경관이란 말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벽과 관련되어서는 총 4개, 숫자 3, 3개, 계단, 미관 각각 하나씩 총 9가지가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벽 3 계단 아름답다, 벽 3 계단 미관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벽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찾았습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k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력벽은 아파트 양쪽에 창문 없는 벽면을 내력벽이라 하고 이 내력벽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건물 하중을 희생하는 기능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증설, 해체는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벽 면적 30k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이 끼친다 해서 허가 받고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력벽이라 할지라도 만약 20km만 내력벽을 수선하게 되면 건축법이 정하는 요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선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방화벽,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방화벽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손대게 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8번, 9번 봐주셔야 합니다. 다가구택 및 다세택의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을 그래서 다가구택부터 경계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벽은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두 가구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벽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고자 한다면
대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리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가구 다주택이 주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다가구 다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 다세대 다가구택이 밀집한 지역은 보통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는 곳으로 주차장 관련 법에 따르게 되면 이 다가구택이나 다세대택을 만들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택을 하나 통째로 임대해서 받는 임대료와 이 다세대택을 쪼개어서 임대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주차장은 계속 한 대인데 불구하고 이 다세대택의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함으로써 종전 한 세대를 세 개 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변함없이 몇 대이다? 하나. 그러면 각 세대에 거주하는 분이 차를 뽑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 분류는 이러한 주거 형태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그 경계벽 앞에는 뭐 봐야 된다? 다가구, 다세대택 봤을 때 대선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것 말 대신 아파트란 말과 연립주택 말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보십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외벽부터 마감재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최근 화재 발생했을 때 마감재료에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목적으로 설치하는 외벽 마감재료를 함부로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층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우리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과 밀양 화재 사건에 불 때문에 실제 다친 사람보다는 유독가스에 다친 분 많죠. 특히 건물 외벽에 마감 자료 설치하게 되면 샌드위치 판넬이라 해서 양쪽에 철판대고 가운데 스티로폼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불에 취약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수선 변경 앞에는 얼마? 30 이상일 때만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는 수선 변경 시에는 얼마 이상? 30 이상일 때 대손에 해당되고 방화벽과 경계벽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구체적인 면적 기준 없습니다. 수선만 하더라도 면적 관계없이 수선만 하더라도 바로 대손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입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각각 증설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둥을 신설하면서 꼭 최꼭대기층의 기둥이 다 4m짜리인데 기둥 2개를 신설하면서 기둥 2개를 새로 만들면서 그 높이를 8m짜리로 하게 되면 건물 수준 높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치게 고친 것이죠. 지나치게 고친 것이라면 그게 어디에 해당한다? 건축, 증축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종조가 동일한 크기를 유지했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대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둥 높이가 달라지면서 건물 전체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증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손은 고치는 행위인데 지나치게 고치면 뭐가 되어버린다? 건축.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피 용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손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 확인하시고 7번 찾으셨죠? 미관지구.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란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로 바뀌었는데 아직 건축법에서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미관지구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시험 보기 전까지 이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중에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 하는데, 여기 미관지구는 우리 서울에 북촌마을이나 인사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인사동이 대표적인 미관지구, 경관지구입니다.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은 대부분 한옥인데, 이걸 외부 형태 변경하게 되면 양옥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옥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만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 하나만 주의해 주십니다. 본문 표현 속에 미관지구, 경관지구란 말이 나왔는데, 만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이지,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은 대수선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 항상 기억하실 게 1번, 9번 수선 변경 앞에 항상 30이란 말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의 경계벽 앞에는 다가구, 다세택 봤을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7번에 미관지구란 말 나오게 되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이 대수선이지 용도 변경이라는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리모델링 찾았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리모델링인데 주택법에서도 리모델링을 다루게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삼고 개축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축은 작년에 건축법 개정하면서 개축에 관한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에서만 리모델링 개념이 대수선, 증축, 개축입니다. 만약 재축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추천하시고 증축 동그라미, 개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한다?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에는 개축에 관한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 용도 변경입니다. 얘만 하면 대충 끝나십니다. 별표 3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작년에 시험에 나오기 전까지 4년 연속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한 번 내면 연속 3번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 잠깐 살펴보십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 신고 대상 각각 구분하시고 디귿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으로 같은 시설군이라는 말 확인해주시고 리얼 생략 대상으로 1번에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까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법 적용 대상으로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 적용 관계와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건축주로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자가 착공 지원과 공사 개시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죠. 사용 승인은 누가 한다? 건축 허가 내줬듯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를 공사 중이라고 하고 그때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원칙 시군구청장 예외 특광입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구청장이 건축법상의 허가권자인데 이들이 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관할 관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또는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나대지에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들고 가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은 누가 작성한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시군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받은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이 건축물 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대장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용승인 받은 데부터 멸실될 때까지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데부터 사용승인 받은 데까지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지만 사용승인 받은 데부터 멸실될 때까지 누구? 시군구청장입니다. 허가권자를 말 쓰게 되면 특별시장, 광시장이 추가됩니다. 특광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유지관리, 사용승인 받은 데부터 멸실될 때까지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 최초 용도가 독서실이었는데, 작년에 시험 나온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저 용도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반영해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다.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특별히 다중이용요소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령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변경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파악해야만 그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용도 변경하게 되면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시군구청장입니까? 허가권자입니까? 시군구청장. 대장 작성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위 설군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 설군 용도 변경은 신고.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 대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시설군에 서로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있고 같은 시설군 속에 같은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인데 불구하고 용도가 서로 다르게 용도 변경했다면 그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로 변경했다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는 것,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 바로 동그라미 2번 시설군을 박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군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 나오면 자산, 전, 문, 영, 교, 근주기 이것 적기로 하셨죠. 그래서 9번에 그 밖의 시설군 앞에 그 밖에란 말 대신 기타 시설군으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군은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라는 말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가끔 TV 광고 보다 보면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금융기관에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 수 있다면 열심히 투자하시죠. 동해안 보물선이라 해서 돈 벌었고 발견했다고 해서 한번 돈 땡기신 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서 단속 한번 되셨거든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쪽에 폐광에서 금광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투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넘어가신 분이 한 1200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뻔한 것인데 불구하고 속아나 몰아서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고 영업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영업팀에 교육 담당하고 있는 자는 자산 전문 영교, 성은 근시이고 이름은 근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 시설군으로서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돈 불려주겠다고 홍보 광고합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하는 전문팀이 있고 그 영업팀원에게 교육시키게 되는 성은 근시이고 이름은 죽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작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휴대폰 보이면서 부동산 펀딩 투자라고 돼 있는데 100만 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15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진짜 돈 주겠습니까? 사기겠습니까? 진짜 돈 받으면 그거 사기 아닙니다. 대신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남 잘 되라고 투자하시지 말고 그분이 나한테 50만 원 진짜 줄 정도라면 50% 이익 부정할 거라면 그분은 몇 배 이익 남으니까 그걸 하신 거거든요. 그 일을 내가 해서 펀딩 받아 투자하는 게 낫지. 하여튼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게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문화지배설구는 항상 뭐다? 문, 종, 위, 관. 문화지배설구는 항상 뭐다? 문종위관. 문화지배설과 종교설, 위락설, 관광, 휴게설. 그리고 영업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답한 운숙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운자로 시작하는 운동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동시설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우리 다이소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가보면 다 팔던데요. 그래서 답한 운숙. 그리고 교육, 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 이 교육하면 항상 학교가 생각나고 그 학교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계시죠. 노교수의 야 놀자도 있던데요. 노교수의 야. 그래서 노이자시설과 교육, 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총 5가지가 교육, 복지시설군에 속합니다. 잠깐 우리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또는 종교시설로 극장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허가 대상이고, 만약 운동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황의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 얘를 시험지 옆에 적어놓고 시험 문제 풀면 대충 맞춥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병원 그리고 서점이었거든요. 이 병원은 어디에 속한다?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 적어놨으면 교육, 복지시설군, 그리고 서점은 우리 이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다면 입에서 바늘이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가시가 돋는다.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 서점에 판매하는 책은 우리가 매일 봐야 된다? 1년에 한 번 보면 된다. 매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매일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서점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는 병원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군에 나와 있는 용도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설 용도에 해당되는 특정 대상을 하나하나 명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대충 찍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다 외우겠다? 제발 그러질 말아 주십시오. 설마 이 서점이 답한 운숙,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서점과 얘는 전혀 관계없고, 문종위관, 영화관,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서점과 관계 없고, 전기통신시설, 전기와 관계 없고, 산업적인 시설군, 공장과 관계 없고, 자동차 전비 공장과도 관계 없다면 최소한 교육, 복지시설군의 하위시설군에 해당된다는 것은 찍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운 적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오시면서 정 안 되면 찍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셨습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는 뭐한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보신 것으로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 유관입니다. 어제까지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문화집회시설 극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화집회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으로 이러한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종교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문화집회시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교회를 사찰로 절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같은 시설군의 같은 용도이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미 건축물대장에는 뭐로 적혀져 있습니까? 종교시설로. 더 이상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지만 같은 용도일 때는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음 페이지 이것도 나오던데요. 3번 준용 찾았습니까? 그리고 기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얘가 작년에 왔는데 한 번 내면 3년 연속 시험 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얘만 끝나면 끝나십니다. 얘만 끝나면 끝나십니다.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맞게 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문화집회시설군으로 건축되는 건물의 건축 기준은 기둥을 만들게 되면 10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건축 기준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 교육복지시설군은 기둥 4개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기둥 10개 있는 건물에서 기둥 4개 필요한 건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10개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개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기억의 의미입니다. 다시 보시니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둥 4개 필요한 건물에서 기둥 10개 필요한 건물로 바꾸고자 한다면 기둥 6개 새로 만들어야 되고 기둥 10개에서 기둥 4개 필요한 건물로 용도 변경하면 있던 기둥 6개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위층 바닥에 주저앉아 인명피해 발생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고 발생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사 다 끝나고 방문하면 절대 사고 없습니다. 안전하게 용도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 준용과 관련되어 설계 그리고 사용 승인 찾았습니까? 잠깐 가본 보십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 500 추놓습니다. 용도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법 23조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블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 가로 해놓습니다. 로서 엔드 개념이죠. 바다 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법 22조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500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를 소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나오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용도 변경이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된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최초 결정된 용도를 사용 승인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하고 이러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거나 같은 시설군의 같은 용도인 때는 변경 신청마저 없이 그냥 할 수 있죠. 대신 같은 시설군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허가 신고 대상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시설군 용도 변경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위험한 쪽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관할관청은 허가권자가 아니라 시군요청자. 이때 관할관청은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거나 절차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허가 신고 대상의 기준은 바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했을 때 상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런 방법에 따라 용도 변경하게 되는데 특이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공사를 투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시설군이라면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별히 용도 변경의 허가 대상이라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건축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는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보강공사가 필요하는데 그 용도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이상? 500 이상이면 용도 변경하는 자 마음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작성해주는 설계 도면대로 보강공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허가란 말 빠지면 설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히 같은 시설군 또는 신고대상 용도 변경이라면 있던 기둥 없애버리는데 설계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 받는 경우에만 500 이상일 때 설계 필요하다는 건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면 안전하게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했던 것은 용도 변경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 때는 기둥 있던 거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 면적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잘 끝났는지 확인코자 뭐한다?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시에는 공사한다 안 한다? 이 두 번째 경우라면 저 바다 면적합이 500, 1000이랄지라도 사용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용 승인을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인데 100 이상 얼마? 500 미만으로서 대수원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 변경이라면 이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면서 기둥을 2개 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면서 기둥을 2개 위치 변경했다고 하면 대수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기둥은 증설 해체 시에는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대수원이지만 수선 변경 시에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일 때만 대수원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용도 변경하면서 기둥 위치 2개만 옮겨놨다고 하면 그것은 대수원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올해는 얘를 꼭 익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지금 공사 수반하는 것과 관련되어 설계에 관한 내용을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사용 승인 파트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 조정 재정기간 찾으셨죠? 60일 동그라미, 120일 동그라미, 101페이지 찾지 않았습니까? 조정 며칠? 60일. 재정 며칠? 120일.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재판하면 3심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분쟁 조정은 2심제입니다. 첫 번째 분쟁 조정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고 조정기간은 며칠? 60일. 두 번째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며칠? 120일. 그것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오늘 끝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